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오토케 에코프로를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사실 예고됐던 사항이라고 봐야 돼요. 다만 이거를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온 거는 좀 과하다. 이거보다도 택시가 훨씬 강했다.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어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을까요? 네, 오늘 12월 17일인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요. 또 바이오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몰렸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이제 그 외국인들 매도하다가 갑자기 매수로 좀 바뀌기도 했었고,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어느 최근에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뭐 코스코 활성화 전략 이런 거 기대가 높다가 차익 매물만 나왔어요. 이제 펩트론이 본계약이 좀 지연되고, 그리고 알테오젠 특허 이슈가 발생하고, 케어젠 이제 임상 공시 취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일련 터지다 보니까 대형주들을 못 가게 시켰습니다. 그 코스닥 대형주들, 특히 바이오 종목들, 에이베이 바이오도 가다 말고 좀 그랬고,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못 가는 대신에 개별주들, 시가총액이 좀 1조 내외라든가 작은 종목들이 막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는데 오늘 12월 17일 이 수요일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차익 매물이 되고 나왔고 급락이 나오면서 그런 수급들이 반도체 특히 칩메이커 업체들한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에 몰려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좋으니까 뭐 소부장 업체들도 오늘 주가가 괜찮았습니다만은 전체 매수 삼성전자로 완전 몰렸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가 장중 5% 상승 나와버렸으니까 하이닉스 4% 상승 나왔고 이랬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제가 오늘 좀 잘 보면서 앞으로 자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큰 그림에서 보면은 내년도에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한 350에서 400 정도를 보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그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의 70% 이상이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기업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도의 장에 그 대부분의 이익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증가율도 대부분 그 두 기업이 차지하는데, 그 두 기업이 만약에 포트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 시장 수익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의문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조짐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보였다는 거고, 그 노무라 증권에서 메모리 반도체 3중 슈퍼사이클 도래할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HBM, 그리고 이제 D램, 낸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그 3대 분야가 동시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배경에는 AI 인프라 구축 수요라든가 전통 서버 수요 투자가 동시에 회복되는 거고, 올해의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그 반도체 산업이 98% 성장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호황기가 27년까지 계속 지속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수요라는 가격 전망을 보면은 이런 강력한 수요와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여전히 불일치이기 때문에 가격과 이익이 계속 급등을 하는 상태고, 그게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내년도 예상을 보면은 HBM 최대 63% 수요가 증가하고, D램은 30% 증가, 범용과 DDR4, 5는 한 50% 증가가 예상하고요. 낸드는 30%, 특히 AI에 들어가는 ESS 저장용으로 쓰는 여기에는 100% 증가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상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랑 수익성을 보아도 그 ASP는 낸드가 65%, D램이 46%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요. D램의 영업이익은 약 70%, 26년부터 27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낸드도 30에서 40% 이런 대폭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이닉스는 낸드 막 적자나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렇게 40%까지 올라간다는 거고, 주요 성장 동인을 보면은 AI라든가 HBM 시장이 특히 내년부터는 HBM4 시장이 개막이 되는 겁니다. 근데 AI 서버라든가 범용 서버가 이중 같이 공명 효과가 나는, 둘 다 같이 그 수요가 폭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HBM4 일정이 이제 특히 루빈이라고 하는 게 내년도에 출시가 되고, SK하이닉스가 원래 1분기 출하 예상을 했는데 이건 좀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HBM3E가 워낙 많이 팔려서 그거를 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엔비디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가장 빠르게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유로 샘플 테스트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하고 있어서 제일 빠르고,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2분기 출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삼성전자가 상당히 우위를 더 점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범용 서버라 및 그 디램 같은 경우도 빅테크들이 SEO가 투자를 대략 26년에서 한 20에서 30% 투자를 증가가 나타나고 또 클라우드 서버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DDR4, DDR5도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좋아지고 낸드 쪽은 특히 ESSD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이게 이제 거기에 ESSD가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ESS 수요가 아까 제가 그 100% 증가 예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체 랜드 수요 40%를 이 SSD가 차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HDD를 대체를 한 거죠, 이 부분이. 공급을 봐도 27년 중반까지도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변목 형성 때문인데 클린룸이 부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치를 설치하고 생산하는 그 리드 타임이 좀 길고 또 그 원시나노로 지금 캐펙스 그 공정을 전환하거든요. 기술도 전환하게 되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원비에서 원C로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캐펙스 감소가 돼 버려요. 그리고 초기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HBM을 생산하게 되면 웨이파를 또 많이 먹기 때문에 범용 디램 공급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HM3에서 HM4로 넘어가게 되면은 웨이파를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범용 디램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물가가 그래서 10월달 이후에 디램이 200에서 30% 올랐고요. 낸드가 140% 올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 노트북을 구매를 했는데 와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뭐 필요해서 살 거고 그래서 그 메모리 제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호황이 이룰 것인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완제품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제품 PC 이런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출하량이 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실 거 올해 하나 사십시오. 내년도에 신 스마트폰은 용량이 16기가 30기가 안 나와요. 이제 막 8기가짜리 막 이런 식으로 가격을 돌릴 수 없으니까 가격 대신에 용량을 줄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PC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올해 안에 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가격이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 바람에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니까 특히 저가 스마트폰 업체들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고급 아이폰이라든가 삼성 뭐 갤럭시 좀 고급 사양들 그나마 난데 취약계층들 입장에서는 저가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애플은 상대적으로 영향 덜할 정도다. 그리고 JP모건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캐펙스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실적도 상향 사이클을 진입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 데이터 센터 캐펙스 전망을 기존 전망 올해 59% 증가해서 65%를 상향을 했고 내년도 40% 증가해서 50%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도 AI 수요가 지속적으로 될 거라는 전제에서 60%로 증가를 상향을 했고요. 지금 AI, GPL학, ASIC 이런 반도체 그리고 매출 증가가 지금 캐펙스 증가를 몽땅 다 흡수해 버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캐펙스가 AI 연산 수요가 구조적으로 공급을 상회하는 상황이고 캐펙스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캐펙스 증가는요 AI 매출의 선행 지표예요. 이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분을 기존에 발생한 수요가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펙스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그 AI 매출의 상향 여지가 더 올라간다는 캐펙스가 더 증가하니까 그리고 그 하이퍼스케일러 수요 같은 경우도 상위 그 4개 업체에서 더 확대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AI 가속기 전체 그 총 도달 시장, TAM이 총 도달 시장이라고 이렇게 의미하는데 이게 2천억 달러 정도로 보고 이러면은 연평균 뭐 40에서 50%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성장 산업에 지금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핵심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요. 핵심 수요 반도체 영역에서는 AI 가속기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 AMD, 커스텀 ASIC 반도체에서는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 그리고 메모리는 뭐 마이크론이 되겠고 외국 기업 JP모건 보고서니까 그런 거고요. 스토리지에서는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데들이 들어갈 것인데 뭐 이게 기업별 업사이드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시고 그러니까 투자의 시사점을 6번 내용을 잘 보시면 그 데이터 센터 캐펙스는 상향되면서 AI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당연히 상향됐겠죠. 이게 선행 지표니까 캐펙스가 더 늘어날 여지가 더 크다는 거고 AI 투자 사이클은 26년과 27년까지도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AI 연산 네트워크 HBM 중심으로 해서 실적까지 높은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한 거라서 이런 전망들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가 전략으로 드리게 되면 올해 연내에는 내년도에 두 겹만 그런
쪽으로 계속 그 기업만 가고 개별주를 못 가는 이런 장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걱정 들어가지고 사모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HBM 쪽에서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월등히 앞섰는데 이 범용 D램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가 급부상을 했습니다. 주가도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HBM이 아니라. 왜 이렇게 벌어졌냐면 반도체 제조사들이 HBM 쪽에 생산을 줄이다 보니까 이 범용 D램의 공급량이 심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가격도 수익성 측면에서 역전이 됐죠. 마이크론 기준을 보면은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에는 HBM4에서는 그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를 하고 그 고난도 패칭이 필요하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격도 뭐 30% 50%다 막 올리고 했는데 그 마이크론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범용 디램의 매출 총이익은 67%고 HBM 매출 총이익 62%입니다. 그러면서 범용 디램 이익률이 HBM 역전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고 가격 같은 경우도 올해 초만 해도 HBM과 디램과의 가격은 4배에서 5배 차이가 났는데 최근에는 대동소이해졌다는 겁니다. 내년도 전망도 HBM이 좀 더 높은 정도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거는 HBM이 디램 가격이 범용 디램이 많이 올라가서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략은 삼성전자는 HBM3E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HBM4와 범용 D램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메모리 슈퍼 그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극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HBM3E가 주력이죠 현재. 그리고 HBM4를 좀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고 인천 캠퍼스도 공정도 최신 범용 D램을 생산량을 14만 장으로 8배 확대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물량 자체가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공정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원비를 원시로 확대하는 거라서 전체 물량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시로 생산하는 것들이 8배 확대 됐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누리고 있는 메모리 슈퍼 호황도 극대화하려고 하면서 원래는 이제 HBM 쪽에 집중했었는데 메모리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계륵 같았던 낸드도 좀 좋아지니까 논문에서 얘기했던 메모리 반도체 3중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수혜 가능성이 크고 SK하이닉스도 HBM을 포함해서 당연히 지금 같이 동시 수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을 잘 다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삼성반도체가 완전한 부활을 했다는 거죠. ASIC 그리고 HBM 선정과 그 D램 1위 탄환 예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뉴스에 나온 걸 저는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가 구조적 성장에 지임을 했다는 거죠. 이제 HBM도 이제 수요가 다양화된 거죠. 왜냐면은 그전에는 GPU에서만 HBM 수요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알파벳이 이제 제미나이라든가 자체 그 칩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TPU 같은 경우에 다 HBM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주문용 반도체 쪽에 수요가 다양화가 됐고 그리고 범용 메모리 디램과 낸드 쪽에서도 호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지 못했던 이런 그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발생하면서 이거 많이 들어간 거. 이게 이제 단순히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27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GPU 수요가 다변화된 큰 거죠. 특히 이제 HBM이 엔비디아만 의존했던 것들이 이제 브로드컴이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제 더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 부분에서도 구글량으로도 HBM 물량의 60% 이상 공급을 추정하고 있고요. 내년도에서 그 HBM 비트 출하량이 3배 증가하죠. 평택 HBM4 라인도 배정되면서 10나노 6세대 원시나노로 진행될 거고 엔비디아 퀄테스트 유로 샘플 테스트 중인데 대략 한 1000시간 이상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한 4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통과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지금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범용 디램과 낸드 쪽에서 시장 캐펙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격 올라갈수록 여기에 대한 그 캐펙스 효과가 커가지고 1위 탈환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3분기에 디램 1위를 했는데 점유율을 아마 약간의 차이로 삼성전자가 좀 역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낸드 쪽에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도 올해 4분기 뭐 15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대신해서 19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4분기 실적을 20조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컨센 가지고는 컨센 상회 또는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그래서 증권사별로 상승 경제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고요. 오늘 나온 뭐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좀 넣지 못했는데 외국계 증권사나 국내 증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뭐 약간 그 핵심 투자 포인트에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UBS랑 시티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굉장히 높였거든요. UBS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124조 잡았고요.
삼성전자를 135조 잡았습니다. 그리고 CT는 SK하이닉스 내년도 영업이익을 96조, 그리고 삼성전자를 110조 잡았는데 두 개를 잘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10조 항상 10조 정도 높아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게 전 증권사가 다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대략 다 10조 높아요. 어떤 식의 그 숫자가 나와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목표가 85만 3천 원, UBS에서 얘기했고 그 CT에서는 83만 원, 그리고 UBS에서는 삼성전자 15만 4천 원, CT에서는 17만 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수익성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체 영업이익률이 OPM이 65% SK하이닉스 얘기 나오고 그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라고 CT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보면은 포인트가 같대요. 범용 메모리 가격 폭등의 제화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캐펙스가 큰 물량이 많은 삼성전자 이익이 전체 이익 총량 1을 탈환할 것이라 본 거고, 그리고 4분기 값지 실적에 대한 것도, 그리고 파운드리 쪽의 수요 흑자 절하, 턴어라운드에 대한 강력한 주가 리딩 기대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UBS와 CT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정치를 굉장히 올렸습니다. 저것도 UBS 전망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124조, 135조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전에 시장 컨센서스가 90조가 안 될 거예요. 앞선 컨센서스가. 골드만이 사실 삼성전자 내년도 영업에 110조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그건 아직 오늘 거라 못 났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증권사별 26년, 27년 영업이익과 그 전망치와 이제 목표 주가 전망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UBS가 이제 135조, 내년에 143조, 그래서 15만 4천 원. JP모건이 117조, 그리고 27년도에 127조. 이렇게 하고 16만 원 잡았고, CT 뭐 목표가 17만 원 잡았고요. 그리고 내년 115조. 그 내년 것만 보면은 키움이 107조, KB가 97조, 삼성증권이 94조, 현대차 증권이 84조 봤어요. 그러니까 84조에서 90조, 100조 이하가 기존 컨센이고요. 최근에 나오면 나올수록 최신 리포트가 나오면 나올수록 목표가가 상향되고, 그리고 실적 추정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내년도에 100조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봐도 평균인가 그 외국 해칭과서 더 높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UBS 102, 내년도 실적은 124조, 그 JP모건에서 99조, CT 96조, IM증권 94조, 저희 회사, 그리고 키움에서 85, 삼성증권에서 84, 현대차증권 81조, KB에서 81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얼마 전에 뭐 SK증권은 100만 원도 목표가 됐는데 다른 80만 원대가 많죠. 저희 IM증권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 송명사님께서는 대체로 70만 원, 73만 원 하단, 그리고 85만 원, 뭐 87만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조 내외 정도에서는 영업이익이 90조 대는 나올 것 같다. 내년도에 적어도. 만약 UBS 전망대로 124조 나오면 뭐 대박인 거죠. 세신 투자 포인트를 봐도 수익성이 좋다는 거고, 그리고 전대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매출 150조 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근데 고객사 가격 인상, 낸드 회복 등등, 그리고 HM4 기술력 리더십 유지 이런 쪽이 이제 거고 적수가 없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다시 보면은 가격 얘기가 많아 보면은, 그렇죠? 단기 급등 흉매 가격, 그래서 파운드리 턴어라운드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그리고 점유율 상승 기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LP DDR 왕의 귀환 정리를 한 것들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 반도체 쪽은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많이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소부장 종목들을 요즘 뭐 기판 업체들 많이 주가 막 하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 포트에 어쨌든 이거 모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포트에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실제로 갖고 있는 포트를 보면은 이제 바이오가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에서도 핵심 뭐 제가 뭐 주로 이제 좋아하는 그 당뇨 비만 치료제 쪽 종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이 세 개를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다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동 그 로봇 쪽이라든가 이런 쪽 투자를 하면은 개별 로봇 쪽목도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면서 지분을 가지면서 로봇 관련주도 되면서 또 배당도 많이 주죠. 그리고 이제 그 배당주로도 그 볼 수 있고, 또 지배구조 이슈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현대차 그룹도 주가 많이 움직이니까, 그런 현대차라든가 뭐 현대차 우선주 이런 자동차 기업들도 잘 같이 가시고, 또 이차전지 쪽에서도 아까 뭐 오늘 좀 말씀드린 뭐 포스콜린스라든가, 그리고 전에 이제 지난번 방송 때는 뭐 제가 에코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쪽보다도 내년도에 리튬 가격 상승을 대비해서 캡엑스를 계속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 유유자원을 매입이 끝나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포스콜린스 그룹도 잘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급락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포드가 이제 그 실적 전망
하면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은 영업이익을 기존에 60억 달러에서 65억 달러 이 정도 밴드였는데 70억 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은 상향을 했고 이게 아마도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나서 전기차 판매가 좀 더 많이 좀 됐기 때문에 그 선수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올해는 실적 전망을 상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전략과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대형 전기차 투자 계획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트럭과 밴 하이브리드 그 EREV 저가 그 전기차 플랫폼으로 자본을 재배치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판매 믹스를 하이브리드와 EREV 순수 전기차 합산으로 해서 올해 17% 비중에서 50%까지 늘리겠다. 여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BSS 신사업에 진출을 하는데 그 에너지 저장체 관련돼서는 이제 켄터키 공장과 그리고 이제 그 테네시 공장에 대해서 교환을 했잖아요. 켄터키 1, 2 공장은 포드가 가져가고 그리고 테네시 공장을 SK온이 이제 단독 운영하는 형태로서 서로 이제 한 4년 만에 이별을 했는데 거기 관련돼서 그 켄터키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 켄터키와 미시공 그 배터리 공장을 ESS용 배터리 생산에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 캐파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제 이를 활용하겠다 한 것들이 요게 지금 아마 텐지 센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18개월 내에 초기 생산 능력 가동 목표로 하고 27년도에 출하를 시작해서 27년 말까지 연간 최소 20기가와트씩 배치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2년간 20억 달러 투자를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포드 같은 경우에 CATL의 기술을 라이선싱해서 그 LF 배터리를 생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F150 라이트닝을 그 단종하겠다고 이제 생산 중단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희소 전기차 모델 관련돼서 85억 달러 그리고 이제 SK온 배터리 합작법인 그 해소 관련해서 60억 달러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 비용이 약 50억 달러에서 올해 이제 4분기에 인식을 주로 하고 26년과 27년까지 나눠서 반영해서 195억 달러 가백 손실 처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온 조인트 벤처 종류의 운영 구조도 그 포드 자회사가 켄터키 공장들을 독립 소유 운영하고 그 SK온은 테네시 배터리 공장을 소유 운영하는 이렇게 좀 나눠졌는데 올해 뭐 실적은 뭐 그 4분기 실적과 올해 연간 실적은 내년 2월 10일에 발표 예정이고요. 요거 핵심은 뭐냐면 일단 그 대형 전기차 투자 계획을 축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SK온 배터리가 주로 들어갈 텐데 여기에 이제 그 주로 들어가는 양극재라든가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어저께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에코프로가 급락한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SK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대거 축소가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단 이슈가 나왔고 또 하나가 그러면 SK온 밸류체인만 급락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어제 LG 에너지솔루션도 5%가 빠지고 LG 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 다 같이 급락했거든요. 전체 2차전 섹터가 전체 다 급락을 한 게 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도 포드의 그 배터리를 납품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저 ESS 그러니까 포드가 BESS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켄터키 공장을 그 공장 배터리 공장을 ESS용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존의 센트리가 북미 시장에서의 이 중국산 ESS 배터리는 쇼테지 상황이고 이게 2030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 시장을 중국 배터리가 퇴출이 되면서 그 ESS 시장을 거의 그 K 배터리가 거의 독점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그럼 사실상 저게 그 포드가 하는 게 그 CAT의 배터리가 사실상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센트리를 건드려서 LG 에너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전 섹터 전체가 이제 급락 나왔고 오늘은 뭐 좀 일부 좀 반등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냐고 보면은 27년 말까지 뭐 연간 최소 20기가와트씩 배치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LG에너솔루션이 내년도에 대략 목표가 50기가와트예요. 그리고 삼성 SDI가 30기가와트씩 내년도 목표로 보면은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만은 그 시기적으로는 좀 한참 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27년도부터 ESS 배터리 양산하겠다는 기업들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아직까지 양산 경험이 없어서 과연 성공할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켄터키 공장 캐파라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20기가와트 정도면은 적지는 않지만 저걸 포함해도 그래도 북미 지역에서 ESS 특히 비중국산 ESS 배터리는 여전히 쇼테지다. 그러니까 이제 그 LG에너솔루션의 어떤 투자 모멘텀에는 크게 이제 문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이슈가 EU에서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 것들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발표가 좀 나왔는데
핵심은 2035년에는 이제 그 CO2 배출을 100%그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100% 감축 목표로 해서 내연기 관체를 완전히 퇴출하는 게 기존 아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변경이 이제 90%로 그 목표치가 바뀐 거예요. 현재 이제 유럽 지역에서의 그 전기차 그 침투율이 대략 20%, 한 27%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100%를 가려고 하는 게 10년에 100%로 가는 게 90%로 줄어든 겁니다. 10% 줄어드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좀 하락폭이 좀 과했던 건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차량을 허용하는 정도로 해서,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기술 금지도 제외해서 독일산 엔진이 계속 판매 가능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그 핵심 발표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폭스바겐이라든가 아니면 스텔란티스, 르노, 벤츠, BMW 등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위에 본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그 강력하게 이 사안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전이 늦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에서도 전기차 보급률이 거의 하위권에 있는 입니다. 지금 한 17% 정도 되는데 하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완성차 기업들도 그 요구를 했고, 경제적인 이유로는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뭐 불확실성 해소라든가 일자리도 보호되다 이런 논리였고요. 반대로 이제 환경단체라든가 일부 업계에서는 환경단체에서는 그 그린들이 붕괴된다. 그 비싸고 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차 수명이 연장되고 전기차 전환이 지연된다라고 했고, 어느 정도 그 전기차 준비를 좀 더 서두르고 있는 볼보라든가 폴스타. 근데 사실 이제 볼보라든가 폴스타는 중국 기업들이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와 별도로 EU에서는 그 소형 전기차 육성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유럽산 인센티브 제한을 해서 그 경차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조만간 발표를 할 거고요. 유럽의 전기차 도입 설명을 보면은 노르웨이는 거의 100%예요, 사실요. 그 신차의 90%가 전기차고 거기에 90% 이상이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7%라 말씀드렸는데 12%밖에 안 되라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전환이 늦은 나라, 뭐 인프라라든가 인센티브가 부족한 이런 나라들이 좀 내연기관차를 좀 더 수명 연장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이는 유로 7을 약간 완화한 곳에서부터 예고가 됐던 상황이에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고했지만은, 여기 이제 삼성증권 이문영 위원이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이후의 CO2 규제 완화 움직임은 그 레거치 업체 수혜를 기대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2030년도에까지는 CO2 배출 제로 목표였는데, 일단 프랑스는 규제 완화 방향 주장했고, 그 독일에서도 강력하겠죠. 그리고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에서 일부 동의를 한 상태인데, 일단 21년 대비해서 90% 감축 목표를 바꿨습니다. EREV라든가, 그리고 친환경 철강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게 21년도 대비해서 90% 감축 목표로 검토가 되는 상황이고, 그 레고시 완성차 업체들은 이 그 신차 출시 모델이 그 내연기관 비중이 27년 모델은 5% 미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차가 전기차라든가 환경차였고, 그리고 이 폭스바겐이 3분기 영업 적자였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완성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위주로 가게 되면은 이걸 면하기 어려워요. 그 내연기관차들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는 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에서의 그 어떤 전기차 경제 취약 상황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이 레거시 완성차 기업들이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샤오펑 기술에 의존하는 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좀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의 경쟁력을 다시 되찾기에는 이미 끝났다. 시기적으로는 끝났다고 볼 수 있겠고, 내년부터는 피지컬 AI 기술 변화를 해서 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 동향을 보면은 올해 10월까지 누적으로 그 348만 대가 판매가 됐고, 연간으로 31.8% 증가가 났습니다. 근데 그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한 그 306만 대 누적으로, 그래서 27%인 거고, 그리고 전체로 봐도 27.8% 침투율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이제 침투율이 10%를 훌쩍 넘어가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27.8%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 어떤 그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뭐 좀 늦어지는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 그리고 25년부터 27년까지 3년 평균으로 CO2를 배출을 감축을 해야 되는 이 완성차 업장에서는 27년도에 전기차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하반기에 그 독일, 프랑스들의 보조금 부양책이 실시가 되고 내년도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컨셉은 변하지 않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하락은 이 두 가지의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과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올해 대비해서 뭐 2배 이상 올라간 주가가 2배 이상 반등한 올라간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최근에 약간 오버슈트가 나온 것도 있어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도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올해 좀 많이 올라간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특히 에코프로를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수, 목, 금 그리고 월요일까지 비중을 좀 줄이는 상태였고요. 유럽에서도 그가 이런 전기차 완화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 발표하기 전에 그 EU 집행장이 그 폰데 그 라이언 그 집행위원장이 약간 경고를 했어요. 그 발신을 해서 포스타랑 볼보카 등에서 약 200업체들 설명한 것들을 포함해서 탄소 배출 목표를 시작하려는 이 수요대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이런 과도 기술을 재도입을 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그리고 전기차 전환을 지연시킨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환 그 지연은 이미 비용 절감 등에서 앞서가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과의 격차를 벌릴 뿐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전기차 산업 지도자들이 그 이 집행위원회에 2035년 신차 제로 탄소 제로 배출 목표 곧할 것을 촉구한 거고요. 여기다 설명을 200개 업체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목표 후퇴할 경우에는 중국과의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발표 전에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예고됐던 사항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거를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오는 거는 좀 과하다. 그러니까 어제 하락도 다소 과했지만은 좀 놀랬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이 포드 이슈가 훨씬 강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그 이별을 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리고 관세를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세폭도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국 이외 무역 적자가 3천억 유로에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산업 생사가 좀 어느 위기에 있다고 해서 이 관세 폭탄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테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시인에 대한 압박들 이런 것들 압수수색과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그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자립을 위해서 유럽산 부품을 뭐 의무화한다든가 그리고 핵심 원자재법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해서 2029년도에 투자국의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들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K배터리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 및 그 노동 규제 강화를 해서 유럽 진출하게 되면 현지 인력 고용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애틀이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 지었는데 현지 인력 쓰라는 겁니다. 사실은 시애틀이 현지 인력보다도 그 본사 인력들을 시애틀 인력들이 많이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지 인력 쓰게 되면은 램프업을 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단순 판매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기하고자 실질적인 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투포, 직구 이런 것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유럽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이별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서 이런 뭐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들이 볼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비록 그 2035년도에 그 내연기관차 규제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발표를 했지만 그 이산화탄소 규제 부분 25년부터 27년까지 3년 평균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고 강제하는 기준인데 이거는 변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년도에 그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신차 모델 대거 출시한 이유가 이 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LFP 배터리가 사실 유럽 시장에서 안 심투가 흔치 않은데 LG에너솔루션이 르노의 LFP 배터리 공급을 시작을 해서 그런 그 보급형 배터리도 이제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SK온도 이제 같이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상태면서 처음으로 올라가고 유럽 시장 또한 ESS 시장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수요 확대로 인해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그런 수요가 폭발하는데 요게 이제 그 ESS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전기차 북미 시장의 둔화에 대해서 핵심 대안으로 있는데 유럽 시장은 전기차도 좋고 ESS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LG에너솔루션이 가장 빠르게 LFP 배터리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입지도 가장 탄탄합니다. 헝가리에서 전기차 라인을 일부 이제 LFP 배터리 ESS용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뭐 NCA라든가 LFP 배터리 양쪽으로 해서 나름의 프리미엄 삼성 배터리 박스란 버전으로 해서 1.7, 2.0 버전으로 해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 LG, SK온 같은 경우도 후발주자긴 하나, 이제 국내에 이제 마덕 배터리, LFP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북미에서도 이제 그 테네시 공장을 ESS로 좀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로 진입을 하면서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6년도에 1호 시장 자체가 사실 바닥은 이미 탈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유율이 지금 국내 배터리 좀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점유율 좀 회복하고, K배터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보급형 제품에도 진입을 하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섹터 어제 하락이 좀 과했다는 부분에서 설명을 좀 특히 드렸는데, 그래서 이후 쪽 이슈보다는 이 포드 쪽에서의 그 EV 사업 추진에서 좀 후퇴하는 이 전략, 그리고 특히 ESS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의 배터리 그 기술 라이센싱에서 진출하는 것, 요게 지금 가장 어제 좀 그 투심을 건드렸던 이유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CATL 같은 경우에는 그 펜타곤에서 CATL 포함한 8개 중국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정부기관이 일을 못하도록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양산 그 경험이 없는 포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의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 배터리 기업 자산 효율화 노선 확대 계기에 대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일부에서 뭐 그 포드와 SK온 관계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일단은 그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SK온이 약간 지금 방향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LFP 배터리, 특히 뭐 ESS라든가 전기차 쪽에서의 배터리를 수주를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 그러면서 그쪽의 라인도 확대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포드와의 결별을 통해서 그 글로벌 SK 자산을 정리를 해서 그 자산을 효율화하고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또 벤처 쪽에서의 저가형 배터리 수주가 나왔죠. 그래서 12월 5일에 그 메르세데스 벤츠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공급 체결을 했고, 약 2조 1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28년 3월부터 2035년 6월까지 공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미 세 차례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 4680 그 배터리, 그 이제 원통 배터리로 해서 주로 이제 그 하이니켈 배터리가 공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파우치랑 각형 배터리로 해서 아마도 좀 중저가형으로 배터리지 않나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LG 에너솔루션과 벤츠와에는 기존 이제 46 시리즈 프리미엄급뿐만 아니라 중저가형 그 배터리와, 그리고 이제 중저가형 전기차랑 플래그십 모델까지 전 라인업을 벤츠의 그 전동화 라인업을 전부 다 그 엔트리부터 볼륨까지 다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LFP라든가 특히 중저가 배터리 그 시장에서 여기서 점유율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벤츠도 이제 그 뭐 CATL이라든가 파라치스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이제 청량화재 나면서 이미지가 그 뭐 굉장히 많이 실추가 됐는데, 이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최근에 첫 그 ESS 배터리 수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주법인에서 미국 에너지 그 인프라 기업과 이제 ESS용 그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고, 2조 이상이고 27년부터 3년간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생산 전략 같은 경우도 스텔란티스 1 공장 합작법인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생산 그 계획을 변경해서 4개 라인 중에 그 1개는 그 정체 유지하고 나머지 3개, 최대 3개까지 그 ESS용 그 LFP 라인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이제 LFP 각형 배터리 생산을 위한 그 셀 대형화라든가 그 설계를 변경을 하는데, 보통 그 전기차 라인을 그 ESS 라인을 변경하는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거의 비슷한데 설비 공정만 조금 바꾸는 것이고, 스텔란티스가 워낙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한 거로 보이고요. ESS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AMPC가 많기 때문에 여기 영업 마진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셀과 팩 단위로만 판매했다 그러면 지금 완제품 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판가가 2배 이상 정도 올라가게 되고, 그 SI 그 시스템 통합까지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유지보수까지도 누리게 되고, 그 완제품 판매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밸류 체인을 다 장악을 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 그 마진이 30%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테슬라라든가 테슬라 수주대기 있죠.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 DT 에너지, 그리고 유럽 고객사 등과도 좀 ESS 배터리 추가 수주 논의 중에 있고, 물량이 확대될 경우에는 GM과 합작 공장 인도네시아에 있는 라인도 일부 그 ESS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부 관점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이게 이제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의 전기차 성장이 좀 둔화됐을 때 그게 사실 자초자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장도 세웠고 필요하면 수요에 따라서 ESS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SK온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글로벌 SK 그 포드와 합작 법인에 대해서도 정산 및 자산 분할에 합의가 됐고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제 포드가 유상 감자 후에 자산 양수도 하는 방식입니다. SKO는 테네시 공장을 단독 운영하고 그리고 포드는 켄터키 1, 2 공장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유는 포드가 F150 라이트닝 단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단종 발표를 했고요.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사실. 근데 올해 9월까지는 판매가 잘 됐는데 10월 달에 오자마자 가라고 그냥 판매 급감을 했고 그리고 전략을 수정해서 포드는 LFP랑 그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SK온 같은 경우에 이를 통해서 부채 비율이 3분기 만에 200%였는데 이를 개선하고 그 리밸런싱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 그 합작법인 EV 에너지도 지분도 이제 교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상태고요. 요거 보면은 헝가리 그 코마롬 1, 2 공장도 아마 요것도 아마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 공장 지분 매각하면서 지리차용 LFP 각종 배터리 생산 기술 전환 이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요 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SK의 이게 지금 SK온 공장들이거든요. 여기 한국은 이제 서산 공장이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 그 헝가리 코마롬 공장이 있고 이반차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북미 공장 US 쪽에서는 보면 저기 켄터키 넘버 1, 넘버 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그 37기가랑 43기가와트시라서 이게 한 80기가와트시 되게 커요. 이거는 이제 포드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테네시 공장 45기가와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지분이 50%, 100%로 요게 이제 맞고양이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이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대신 이제 옌청 공장을 이제 100% 요인을 지분 조정을 한 상태인데 그 SKO는 결과적으로는 그 테네시 공장을 단독 공장하면서 이를 이제 내년 3분기에 가동 예정이고 그 포드는 켄터키 공장 1, 2 공장을 이제 가져오면서 SKO는 장부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이런 식의 구조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4년 만에 이제 지분 50대 50을 그 이런 공동 그 경을 깨고선 각자 운영 체제로 가는 건데 일단은 요거는 내년 1분기 말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관계 당국이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IRA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포드가 전기차를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은 그리고 배터리 기술에 대해 내재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CATL의 기술 라이센싱에서 자체적으로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의지가 포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지분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적 그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포드 고객 외에는 받을 수 없었던 공장을 다른 고객도 받을 수 있고 또 전기차 라인을 ESS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SK온 입장에서는 테네시 공장을 단독 활용하면서 다양한 고객사들의 수주를 대응할 수가 있으면서 또 이제 가장 취약했던 북미 ESS 시장 그 사업에 대해서 가속화라는 그 수익성을 개선을 취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SS 배터리 쪽에서 마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이제 공동 투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되면서 재무 구조도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대략 부채가 한 6조에서 7조 정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도 저가 전기차라든가 LFP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들을 만들어내고 전략적 유효성이 생기면서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더 늘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 수용들을. 그래서 내연기관 포트폴리오 편에 맞춰서 공장도 직접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서로 간에 이해 타산이 맞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이러면서 단독 공장에서 포드도 가니까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배터리 업계와 엔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조인트 벤처 모델이 아마도 좀 여러 방면으로 좀 분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배터리 업계라도 경쟁사 특히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영향을 그 예상해 보면
이게 조인트 벤처 모델의 새로운 표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 글로벌 OEM 배터리사의 파트너십은 기술 자본 운영 면에서 좀 더 이렇게 딱 5대5 딱 그게 아니라 여러 그 형태로 좀 변화하는 성이 있고,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되면은 땅과 부지를 안성차 업체에서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만 세팅하는 형태로 조인트 벤처를 많이 갔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세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온이 어쨌든 테네시 공장을 활용해서 ESS 시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은 심화가 되겠지만, 여전히 SK온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북미 지역에서의 그 비중국산 ESS 배터리는 여전히 쇼테지 상황이고, 이게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는 여전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포드와의 배터리 동맹 결성이 약화가 되고, 또 포드가 엔솔이라는 다른 업체들로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 입장에서도 포드를 좀 일부 잡을 수 있다는 이유는 될 것인데, 사실 근데 포드가 전기차를 잘 파는 건 아니라서 이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증권 조현열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전기차 정책 변화, 그리고 포드의 판매 부진, 그 SK온의 그 재무 상황을 고려시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이벤트를 본다. 사실 저도 이제 SK온과 포드와의 결별을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주가를 급등하면 그런 요인으로 보지는 않고 있지만은, 적어도 SK온의 재무가 개선이 되고 또 가동률 부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 이유라서 하방을 제한하는 이슈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도 그 SK온과 포드와의 결별에 대해서 부정과 긍정 사이라는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뭐 그 큰 타이틀만 읽게 되면은 포드의 도전적 메인 공급자 지위를 잃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이제 26년과 29년 상반기 가동률 부진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소가 됐고, 그리고 OEM과 결별을 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보면은 애초에 투자자들이 포드에 대해서 전방에 대해서 할 우려가 높았고, 내연기관 위주였던 포드가 전기차 판매가 예상치를 하였기 때문에 연결제품 재무제표 기준으로도 감가상각 4,500억도 부담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0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가 돼서 사실은 이제 그 요게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 그 글로벌 SK 설비 자체는 어쨌든 조인트 배터리 시절에는 경쟁사 다른 OEM 배터리 생산이 어렵지만은, 이제는 그 조자처럼 고객사에 맞게끔 뭐 현대, 포드, 폭스바겐 이런 식으로 막 그 라인을 가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동률 높이는 데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SK온 향후에 이제 조자 그 현대 EV 라인을 현대 조인트 벤처 그 라인에서 이제 26년 3월 달부터에 생산이 들어가고, 뭐 ESS를 조지해서 생산을 한다던가, 뭐 현대 조인트 벤처의 생산 가동률 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좀 더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좋고요. 그리고 연결 부채 자체가 기존에 12조에서 6조 원 정도까지 감소하게 되니까 한 6조 정도 감소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부채가 31조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25조까지 감소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어쨌든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더 큰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데 뭔데 도대체 이제 그 포드가 ESS 배터리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살펴보면은, 저희 IM증권의 그 정원석 그 의원님이 이제 발표한 리포트를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글로벌 ES 시장은 올해 대비해서 2030년까지 약 2.4배 증가합니다. 대략 920기가와트시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시장 조사 기간마다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산되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성장을 견인하게 되고요. 중국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연이어 지금 추진되면서 전 세계 설치량이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서 압도적 비중을 보여주는데, 오늘 중국에서 탄산인증 선물이 9% 올랐습니다. 상한가 부분까지 갔어요. 10만 이하를 돌파 훌쩍하면서 지금 신고가 그 최근 이제 그 10만 위를 거기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고, 그 이유가 이렇게 ESS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급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산리튬은 그 LFP 배터리에 주로 좀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이런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수요의 변화가 컸는데,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산 에너지가 확대되고 전력망 안정화에 따라서 그 높은 수요의 가치성이 있다는 거죠. 구조적 요인에 기반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이 가능한 게 ESS 시장인데, 여기가 지금 급증하는 겁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신차를 만들려면 최소 5년, 뭐 길게는 8년에서 10년 주기로 맞춘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완성차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데, ESS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2, 3년 주기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보면 계약 기간을 보면 거의 3년짜리가 많아요. 여기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이기 때문에
더 그 실적이 그 수요 가치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또 확실한 거고. 그리고 생산 및 수익성도 좋은 거는 소폭력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도 이로 인해서 규모의 달성이 용이하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돼서 결과적으로는 AI가 K배터리를 살려준 것 같습니다. AI와 그 국내 그 배터리는 당분간 가치가는 운명 공급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의 전기차 부진이죠.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 캐즘을 ESS 배터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가셔야 되는 시점은 26년 말과 이제 27년 정도 되겠죠. 왜냐면은 26년 말까지 삼성 S대에 30기가와트시, LG에너솔루션 북미 지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0기가와트시 캐파가 구축되고 그 캐파의 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27년과 28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7년도가 북미 지역에서 ESS 배터리를 생산했던 6개 기업이 이제 누가 과연 성공하는지, 그리고 누가 살아남을지가 결정되고,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이 그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년도에 이후에 ESS 배터리 생산하는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LG에너솔루션이 캐파 운영 최적화돼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 자료를 보시면 기존에 올해 30기가와트시까지 하고 내년도에 50기가와트시까지 지금 캐파 늘리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원래 내년 계획이 40기가와트시였습니다. 10기가와트시 더 늘린 거고요. 그리고 소주장고 같은 경우도 그 ESS 배터리가 그냥 올해 3분기에 이제 120기가와트시 정도까지 이렇게 그 수장고 쌓여 있는데, 아마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LG에너솔루션 주가가 23년도 10월 이후로 되게 안 좋았던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GM 담당자, 그 LG에너솔루션 GM 담당자한테 들었던 얘기가, 유럽 지역에서 요즘 수주가 안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는 LG에너솔루션 수주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전과 좀 다른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LG에너솔루션과 벤츠와의 그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는 뭐 앞에 좀 약간 언급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벤츠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찾은 것이고, 또 탈중국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또 미국의 IRA 규율이라든가 EU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해서 그 LG 에너솔루션을 유일한 대상으로 좀 체크타를 한 거고요. 구강회장과 그 원래 그 칼린조스 회장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 요게 LG 에너솔루션,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전자 이런 식의 토탈 솔루션 전략이 잘 먹혔다고 보는 겁니다. 벤츠 전기차 안에 이제 LG 에너솔루션 배터리 들어가고, 모니터는 LG 에너솔루션 디스플레이 들어가면서, 카메라는 LG 이노텍, 전장 그 LG 전자가 LG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그런 걸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장 부품을 만드는 것들 포괄적 협력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은 이제 LG 에너솔루션은 그 특히 벤츠를 통해서 28년도 정도 되면은 그 퀀텀 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률도 덕분에 안정적으로 돌아가라서 LG 에너솔루션 실적이 28년도에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 수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4680이잖아, 보시면. 46 시리즈. 근데 이번엔 중저가형. 그래서 파우치 중저가형으로 좀 예상이 되고, 유럽 내에서의 이제 그 유럽 공장의 재포지셔닝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니즈가 이제 하이니켈에서 중저가 제품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 르노의 LF 배터리랑 미드니켈 배터리를 올해 4분기부터 개시가 들어갔고, 폭스바겐으로 미드니켈을 하반기에 그쪽에 들어가고요. 들어는데고, 벤츠로부터 다락 시리즈랑 중저가 모델이 들어가는 게 이제 28년도고, 벤츠가 기존의 전기차 라인업을 다 뒤집고 완전히 새롭게 이제 판을 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28년도라서 벤츠 쪽에서의 수주를 통해서 28년도에 LG에너솔루션이 이제 어쨌든 퀀텀 점프를 좀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에 포스코홀딩스의 글로벌 시장 1위를 위한 리튬 사업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그 리튬 가격이, 특히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17일 탄산 리튬 가격이 장중 9% 넘게 올랐습니다. 10%가 상한가인데, 그전에는 23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리튬 가격 떨어질 때 이유가 수요 부진이었거든요. 공급 과잉이었거든. 공급 과잉. 수요 부진에 따른 공급 과잉.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맞물렸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리튬이 반등할 경우에는 대부분 공급이 줄어드는 이슈였습니다. 어떤 수요 이슈가 다 공급단에서 뭐가 좀 공장이 중단된다거든가, 뭐 시애틀 공장이 정부가 이제 허가 문제 때문에 멈추다가 이런 식이었는데, 그동안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국면에서도 리튬연과 배터리 양극재 산업에 대해서 가격 단업과 덤핑을 전면 금지 하면서 타산이 안 만든 또 원가 경기에 떨어지는 그런 광산들은 다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리튬연 기업들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됐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가장 큰 거는 어떤 ESS 쪽에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탄산유도 가격이 이제 반등하는데 그게 공급 이슈가 아닌 수요의 증가에 의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단에서의 가동 중단이라는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가동이 돼버리면 리튬 가격이 제자리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충격이 발생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도 가격 담합이나 덤핑을 전면 금지하는 금기령 이런 것들 나왔고 또 수요도 ESS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리튬 가격이 급반등을 하게 한 거고요. 올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리튬 가격. 그리고 탄산유 선물 같은 경우도 10만 위안을 넘어가고 오늘 이제 급등세가 나타난 상태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되면 얘가 구조적인 상승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금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핵심은 특히 그 ESS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거고 북미 지역에서 시작됐던 그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지금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오고 있고요. 그래서 ESS 배터리 수요가 이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LFP 배터리 쇼티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리튬 염 가격 전해질 염이라든지 그게 지금 가격 급등하고 있습니다. 리튬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런 쪽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전기차도 중국에서 잘 팔리죠. 그리고 뭐 업체들은 힘들지만 전체는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ESS도 같이 증가하니까 이게 가파라지다 보니까 배터리 수요라든가 리튬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예상했던 증가율보다 더 낮은 증가율이 나타나 보니까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UBS에서 그 CATL의 리튬 광산이 6개월 정도까지 가동 지연될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실제로 막고 있고요. 뭐 10월 달 아니면 CATL은 11월 달 가동 목표를 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가동이 바로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현지성이 있는 광산들 좀 오래 라이센스 이제 만료된 것들 다 좀 폐기했다고 오늘 발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 급등이 나왔는데 UBS에서는 알버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6년 말까지 리튬이 그러니까 26년 하반기까지 리튬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요, 이게 수요의 증가라는 거죠. ESS 수요가 견고하고 리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공급 쪽에서도 수요 대비 공급 능력 확대가 부진한 상태고 특히 서구권 리튬 생산은 투자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 불균이 나타나면서 이게 쇼테지가 26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 상승 결과적으로 알버만 실적과 주가에 직접적으로 호재를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도 투자 의견도 중립해서 이제 매수로 바꿔보면서 목표 주가 185달러까지 상향한 겁니다. 73% 목표가 상향했고요. 이런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국내에서 리튬 관련 정보로 많이 그 주가가 올라갔던 게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였는데 포스코 홀딩스에서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많거든요. 에코프로는 최근에 리튬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에 대한 거기에 투자 이익이 27년도에 그 정도 되면은 5천억 정도 나올 수 있다. 최소 4,800억 이상 나올 수 있다.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인데 포스코 홀딩스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탐방 내용이라든가 리포트라든가 뉴스를 봤을 때는 올해 이제 드디어 바닥을 잡고 내년부터는 주가 좀 회사 실적과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아르헨티나 그 염호 리튬과 이제 북미 그 캐나다 그 광산 리튬을 인수를 했는데 최근에 그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에 대해서 인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전 6,500만 달러 현금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크로징 비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인수가 확정이 됐고 아르헨티나 그 살타는 핵심 리튬 그 자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미 공방이 강화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 아르헨티나 살타나 소재에 있는 염호 리튬 광산을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향후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내년 3월 정도면은 거래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6,500만 달러 투입해가지고 리튬사서 자회사 인수했고, 그게 기존의 옴브레 무레또 인근에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이제 거의 이제 가까워요. 이런 이벤트가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그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리튬 자원 확보 전략 및 전망들을 잘 보면은 굉장히 쌀 때, 리튬이 쌀 때
리튬 광산이라는 염호를 막 인수를 해가고 있거든요. 이런 자체가 전기차라든가 ESS라든가 AI 드론 이런 미래 산업 발전에는 배터리가 반드시 좀 필요하고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쪽의 북미 시장만 10월 달부터 역사적 날 뿐이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ESS 수요가 붙고 또 AI와 그리고 드론 등의 뭐 휴머노id 로봇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금 그 수요처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포스코는 그 소재 보국을 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런 소재 보국의 실현이라든가 고품질 리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리튬 기업으로 좀 도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그 광산 지분 투자를 했고 아르헨티나 이제 염호 관권 추가 투자를 하면서 이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서호주 지역의 티어 1급 최 상품에 대한 그 광산 우량 광산 두 곳을 지금 그 인수를 투자를 하고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옴브레브레트 옆에 있는 염호 리튬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호주 리튬 광산 같은 경우는 연 27만 톤의 리튬 정광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러면 스타르 리튬 3만 7천 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전기차 한 86만 대 분량이고 그리고 이런 원재료를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를 하고 또 어떤 이런 통해서 가격 변동성, 리튬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도 완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광산이랑 공정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도 효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상품이 되게 좋아요. 리튬 농도도 상당히 고농도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존 공정 부지를 인도했기 때문에 성분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인프라라든가 공정 노하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 리튬 직접 추출 기술, 그 DLE라고 하는데 여기도 적용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공정도 단축되면서 효율도 증강되면서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물을 덜 쓰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26년까지 연간 약 9만 3천 톤의 리튬 생산 능력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글로벌 탑 5에 들어가요. 틴치리튬보다 높습니다. 틴치리튬이 지금 연간 생산량이 리튬 생산량이 생산 능력 그 캐파가 7만 톤이거든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위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 그러니까 틴치가 만약에 더 증산을 하게 되면 캐파를 늘리게 되면 바뀔 수 있지만 최소 탑 10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러면은 지금 가장 리튬이 저렴할 때 굉장히 좋은 자원을 리튬 자원을 확보를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싸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캐팍스를 더 구출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갈 수 있는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리튬 가격을 모니터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리튬 강산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보면은 알버말이 올해 기준 전 세계 이제 16만 5천 톤, 그 간펑 리튬이 이제 15만 6,100톤, 그 SQM 14만 톤 정도 됐죠. 그리고 리오틴토가 이제 11만 7,200톤인데 틴치가 7만 톤이에요. 근데 포스콜린스가 9만 3천 톤이면은 탑5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리튬 가격이 15달러 이상만 올라가면은 광석 리튬을 더 확보하겠다기 때문에 잘하면 탑4까지도 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홀딩스의 9만 3천 톤 저 리튬 생산 능력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한 수혜를 지금 전혀 아직 누리고 못하는 건 리튬 가격이 지금 워낙 아직은 싸기 때문에 포스코가 생산해서 적자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도 그 리튬 평가 손실이 한 4천억 넘게 발생했는데 그게 리튬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다시 수익으로 바뀔 것이고 그래서 포스코의 그 리튬 사업 전략에 대해서 그 메리츠증권의 장재영 연구원님이 이제 정리를 한 거를 제가 이제 그 좋게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벤치마킹을 하는 그 선도업체를 뱅킹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선도업체들이 성장했던 게 불황기 때 아주 좋은 리튬 자원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호황기 때는 생산 능력이 확장이 되면서 당연히 실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불황기 때 우량자를 매입해서 호황기 때 생산 능력 확장하는 식의 성공 전략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옴브레 무레떼로 2018년도에 인수를 했고 링콘은 2021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옴브레 무레떼와 링콘 대비해서도 사람이 저렴하게 인수를 하면서 특히 저 여모리튬 같은 경우에 자산가치 입증을 했고 이번에 인수한 그 여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싸게 잘 산 겁니다. 기존에 뭐 시장 예상보다는 비싸게 샀다 하지만 기존의 가격보다 4분의 1 가격을 산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원가 경쟁력이 중국 업체들과 대등합니다. 해볼만 해요 이제는요.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대등하고 평균 코스트를
그러니까 톤당 $10,000 이하로, 킬로그램당 $10 이하로 그 원가를 낮추려고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가 보면 여기 그 원가는 톤당 그 $10,000가 이제 그 킬로당 $10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톤당 15,000에서 $20,000니까 이제 킬로당 $15에서 $20 정도인데, 여기 보면 만약에 $10 이하, 만약 $10, 원가가 $10가 보면은 리튬 가격이 $15만 돼도 마진이 50%죠. 그죠? 그리고 $20만 돼도 2배입니다. 100%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염호 리튬 가격이 대략 그 원가가 한 $5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광석 리튬은 $12 정도 나와서 지금 가격에는 광석 리튬은 손실이에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하고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평가 손실이 나오는데, 그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중장기 20년도 말, 20년도 후반, 28년도, 29년도에 리튬 가격을 한 $15 정도로 예상한다 했는데, 최근에 콥데이에서는 15에서 $20까지 좀 상향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5 이상이 되게 되면은 광석 리튬 재련 캐파를 더 추가 확장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도달하는 가격이 $15라서 리튬 가격이 $15가 된다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포스코홀딩스 주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해서 올해는 주가 바로 못 갑니다. 아직은 저게 이제 캐파가 그 램프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어렵더라도 내년도의 상승을 염두해서 좀 모아도 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10월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1월 달까지만 해도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갖고 있으면 보유 정도 매지 적극적으로 매수기를 넣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탐방한 내용을 보니까 사모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시장 전망을 봐도 전기차를 포함한 ESS 쪽에서의 리튬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보다 높다는 거죠. 대체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만하게 어쨌든 그 수요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중장기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하 시황기에 우려지면서 매입한 것들이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순이고, 그 전략을 따랐는데 상당히 유효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실적 추정이 상향되면은 당연히 주가랑 그리고 그 포스코에 대한 평가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뭐 30만 원 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뭐 주가 좀 바닥을 좀 잡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요거 뭐 추가적인 얘기인데, 내년부터는 어떤 그 배터리 가격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라 보는 이유가, 리튬 가격 떨어지지 않았어도 배터리 가격은 계속 그 공정의 그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그 제조 효율로 인해서 계속 배터리 가격 떨어져 왔었는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금속 가격 하락도 여러 개 축소가 됐고, 그리고 제조 효율 개선 효과도 거의 반영됐고요. 원가 구조 자체가 바닥거리 근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또 이제 제조사 업체들도 장기 계약을 원가를 고정을 하는 이런 해팅 전략을 통해서 상당한 변동성을 흡수한 상태고, 또 ESS라든가 전기차 쪽도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계속 이제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하락은 좀 상당히 제한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ESS 배터리 가격도 경쟁으로 인해서 폭락을 했으나, 지금은 이제 수요가 많이 급하게 올라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가격을 지금 중급체들도 막 인상을 통보를 한 상태고, 이로 인해서 이제 원가 자체도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운 상태까지 와서 막 혹 떨어지더라도 한 마이너스 3% 정도 더 떨어지는 없다로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어쨌든 배터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관련 산업도 주가가 뭐 더 추가적인 하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2월 그 선물 동시 만기를 지나서 그 만기 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선물을 3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대략 롤오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대략 1조 5천에서 2조 정도 선물 매도를 롤오버를 했을 겁니다.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비중으로 롤오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선물을 한 2조 이상 사지 않는 이상은 약간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오늘도 보면은 자꾸 중간에 좀 늘리는 이유가, 여전히 이제 그 롤오버 한 것들은 손실이거든요, 그게. 그 지난달에 선물에서만 2천억 선물 옵션 합산으로 2천억 이상 손실을 보고 롤오버를 한 상태에서 일부 손실을 확정 짓고 대규모 롤오버를 했거든요. 여전히 시장 누르려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BOJ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벤트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좀 시간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도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비중을 줄이기에는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눌리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년도의 그 실적 전망이라든가 그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실적 영업이익을 차지한 비중과 증가율의 비중 봤을 때는
이 포트에 같이 넣어야 될 것 같고 넣지 않으면 시장세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런 관점이라서 그래서 최근에 2차전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도 2차전지 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을 안 좋게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서 ES 배터리 수요가 올라가면서 급증하면서 배터리도 같이 지금 모멘텀이 생긴 거라서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실적 증가율은 월등히 반도체가 높기 때문에 거기를 안 보고 가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만 주시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로봇 쪽에 소위 이제 주로 직접적인 로봇 종목보다는 현대차 그룹이 더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의 그 메모리 3년 슈퍼사이클을 감안했을 때는 반도체 포트가 반드시 있어야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뭐 소부장이라든가 특히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을 투자할 게 아니고요.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클라이막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에 투자하십시오.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 밸류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거에서 더 올라가도 밸류에이션 논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쪽에 막 올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섹터 굳이 약자로 하면은 이게 반바지로거든요. 반바지로 갈아입자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이렇게 해서 반바지로 갈아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